과달카날 항공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알아본 후에 본격적인 제로를 잡아라 후반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캡터스 비행단의 라이벌이었던 일본 해군 다이난 항공대의 스토리입니다. 다이난 항공대는 중일전쟁부터 태평양 전쟁 초기까지 큰 성과를 올리면서 일본 해군의 연전연승을 주도했던 전투기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의 이름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부대의 주둔지였던 대만의 다이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다이난 항공대는 일본 해군 항공대 모든 전투기 부대 중에서 가장 많은 에이스를 배출하면서 최정예 전투기 부대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일본 해군은 주요 전투 지역에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이난 항공대는 진주만 기습 몇 시간 뒤에 아군 폭격기들을 엄호해서 무려 900km 거리를 비행해서 필리핀의 미군 항공기지 공습작전을 성공시킵니다.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던 필리핀의 미군 항공 전력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제로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는 일본 폭격기들의 공습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괴멸됩니다. 이 장거리 공습작전을 신호탄으로 일본군의 남방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동남아에 주둔하던 미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렵에 다이난 항공대는 150명 정도의 최정예 조종사들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1937년부터 빈약한 중국 공군을 상대로 수많은 격추 기록을 올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이 필리핀 공습 작전은 진주만 기습 못지않게 미군을 놀라게 만들었는데, 공습에 참가한 다이난 항공대의 제로 전투기들은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 기지에서 무려 740km나 떨어진 대만의 다이난 항공기지에서 출격했던 것입니다. 진주만 기습에 참가한 일본 함재기들이 370km 정도의 거리에서 출격한 것에 비하면 무려 2배나 먼 거리를 날아가야 했던 초장거리 공습작전이었죠. 다이난 항공대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 장거리 원정작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6,300m 정도의 고도에서 시속 200km 정도로 비행하면 연료를 아낄 수 있어서 필리핀의 미군 기지까지 날아가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월 8일에 장거리 공습작전이 대성공한 이후에 무려 열흘 동안 매일 시행된 장거리 원정 비행에서 계속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면서 이 당시 미군은 제로 전투기의 놀라운 항속거리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일본군이 남방작전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전선이 확대되자 1942년 초에 다이난 항공대는 20-30명의 소부대로 나뉘어져서 동남아 지역의 전선으로 흩어져 접전하게 됩니다. 1942년 중반까지 일본군이 동남아 점령 작전에 성공한 후에 일본 해군은 뉴기니와 호주 방면의 미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라바울 섬에 대규모 항공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라바울의 항공기지가 완성되자 다이난 항공대는 80명 정도의 정예 전투기 조종사들을 라바울에 배치합니다. 이 무렵 라바울에 배치된 다이난 항공대에는 사카이 사부로, 니시자와 히로요시, 주니치 사사이와 같은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이 무렵의 다이난 항공대는 실전 경험과 조종 실력에서 일본 해군 최강의 전투기 부대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라바울에 배치된 다이난 항공대는 인도네시아, 뉴기니 방면의 남방작전을 지원하면서 미군의 P-39 에어라 코브라나
P-40 워호크 전투기들과 마주치면서 자주 교전하게 됩니다. 이 무렵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에 배치된 미군 조종사들은 훈련과 전투 경험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다이난 항공대 제로 전투기들이 더 우세했으며 많은 격추 전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면서 영광의 시절을 누리던 다이난 항공대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1942년 8월 7일 미군의 기습 공격으로 과달카날 항공전이 갑자기 시작되면서 다이난 항공대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초장거리 원정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라바울의 항공기지에서 과달카날까지의 거리는 910km 정도였는데 다이난에서 필리핀까지 비행했던 거리보다 200km 정도를 더 날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필리핀 공습작전처럼 방심하던 미군을 기습하는 상황이 아니라 헥터스 비행단의 전투기들이 만반의 대비를 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위험한 하늘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헥터스 비행단의 와일드캣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동안 만났던 연합군의 조종사들에 비해서 보다 잘 훈련되고 공격적인 강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장거리 비행 작전이 몇 개월간 지속되면서 결국 다이난 항공대 전투기 조종사들도 운명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매번 출격할 때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조종사들이 속출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다이난에서 필리핀을 공습하는 장거리 작전을 성공시켰던 다이난 항공대 영웅단이 그들을 수렁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필리핀 원정 공습 작전에서 제로 전투기들이 장거리 원정 작전을 성공시켜 큰 전공을 올렸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던 해군 수뇌부는 라바울의 조종사들에게 이런 장거리 공격 작전을 계속 강요했던 것입니다. 과달카날 항공전의 첫날이었던 8월 7일에 출동했던 18명의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와일드캣 9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지만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들도 2명이 전사했으며 탑 에이스였던 사카이 사부로가 치명상을 입고 전열에서 이탈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날 사카이 사부로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손상된 제로 전투기를 몰고 라바울까지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로 천운이었죠. 과달카날 공방전이 시작된 후 4개월 정도가 지난 1942년 11월 말까지 다이난 항공대는 32명의 정예 조종사들을 잃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탑승했던 제로 전투기의 내구성과 방호력이 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장갑이 전혀 없었던 제로 전투기는 피탄되는 경우에 치명적인 기체 손상이 자주 발생했으며 조종석 근처에 피탄되면 총탄이 쉽게 관통했기 때문에 조종사가 부상하는 경우가 속출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상당한 조종사가 손상된 기체를 몰고 무려 3시간 이상의 긴 시간을 비행해서 라바울로 돌아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카이 사부로처럼 운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격전이 벌어졌던 과달카날의 하늘에서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들은 헥터스 비행단의 매복에 걸려 많은 조종사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됩니다. 피격 후에 무사히 돌아온 제로 전투기의 경우에도 손상 정도가 심각해서 재출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경량화 전투기였던 제로 전투기는 외판이 너무 얇아서 한두 발의 기총탄만 맞아도 관통한 총탄에 의해서 내부 장치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는데 이런 손상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고 다시 날려보내려면 숙련된 정비사들이 기체를 완전 분해해서 200시간 이상을 점검하고 손상 부분을 찾아내서 수리 작업을 완료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바울의 열악한 사정으로 이런 완벽한 점검과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비가 대충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수리된 제로 전투기를 타고 과달카날까지 날아가야 했었던 조종사들은 정비 상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으며 자신의 기체가 언제 고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1943년이) 되면서 미군의 항공 전력이 더욱 강화되고 P-38 라이트닝과 F-4U 콜세아와 같은 신의 전투기들까지 배치가 시작되면서 다이난 항공대의 손실은 더 심각해집니다. 1942년 8월 초에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 80명 정도가 라바울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과달카날 항공전이 시작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 조종사들 중에서 불과 10명 정도만 생존했을 정도로 다이난 항공대의 손실은 치명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더욱 한심한 상황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증원 병력으로 배치되었던 신참 조종사들의 훈련 정도가 매우 낮아서 이런 신참 조종사들과 함께 출격하면 할수록 손실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었죠. 과달카날 항공전에서 일본의 패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다이난 항공대의 생존 조종사들은 251 항공대로 재편성된 부대의 정비를 위해서 일본 본토로 물러나게 됩니다. 남방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만의 다이난을 떠나 남태평양으로 이동할 무렵에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들은 150명 정도였는데 1년 후에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왔을 때는 이들 중에 겨우 20명 정도의 조종사들만이 생존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이난 항공대가 배출한 최고 에이스 조종사는 87대의 연합군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진 니시자와 히로요시가 있는데 다이난 항공대 조종사들 사이에서 제로 전투기를 가장 능숙하게 조종하는 조종사로 손꼽히고 있었죠. 니시자와 히로요시의 격추 기록에 대해서는 너무 과장된 기록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실제 격추 기록보다 더 적다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이난 항공대 최고의 조종사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과달카날의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았던 니시자와 히로요시는 이후에는 훈련생들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일본군이 점점 궁지로 몰리면서 다시 전장으로 투입됩니다. 니시자와 히로요시는 1944년 중반까지 중과 부적의 상황에서 연일 출격하면서 격추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지만 1944년 10월 26일 수송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 해군 전투기 헬캣의 공격을 받아서 격추되는 바람에 전사하게 됩니다. 다이난 항공대는 일본 해군이 기고만장해 있었던 전쟁 초기에 해군 항공대 영광의 시절을 상징하는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의 소모전에 휘말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종사를 잃게 되었으며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일본 해군과 함께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다이난 항공대가 자랑했던 제로 전투기는 조종사들의 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까지 다이난 항공대에 대한 짧은 리뷰였습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박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